주님 의지함으로 김종찬 씨가 목사님 되셨어요?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노래가 듣기 거북하시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블랙 걸어드리겠습니다. 풀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 자, 그럼 이제 우리 잠시만요. 지금 우리 오후 2시죠 지금. 오후 2시죠. 근데 저기 컴퓨터 시계가, 저의 컴퓨터 시계가 지금 갑자기 밤새 조정이 되어 있네요. 표준 시간대가 서울인데 왜 지금 낮 1시로 되어 있지? 내 컴퓨터가 어젯밤에 뭔 일을 겪었나봐. 잠깐만요. 2시. 뭔가 이상하네. 2시 2분 맞죠? 내 컴퓨터가 밤새 뭔가 문제가 있었나봐. 지금 시간이 1시로 되어 있어. 오후 1시. 금요일 오후 1시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기 타임 윈도우컴과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설정되었다. 예약된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동기화되도록. 인터넷 시간이 왜 이렇게 바뀐 거지? 아니, 오늘 아침에 켰을 때까지 컴퓨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시간이 사라졌어. 아니, 갑자기 1시간 늦춰졌어. 새벽 3시에 방폭됐다 그러더니. 자, 일단 방송을 시작합시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지난밤에는 많이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예. 그 새벽 3시경에, 예. 지금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보니까 새벽 3시경에 방송이 방폭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제 우리 방송을 할 때 막 댓글원들이 막 난리가 났었어요. 예. 댓글원이 난리를 피우더니, 네네네.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 뭐 국정교과서 이야기도 그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메모장도 그랬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당황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보통 얘네들이 새벽 3시에, 예, 새벽 3시에 네이버 댓글 달러 모인단 말이야.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부터 얘네들이 네이버에 댓글 많은 뉴스를 조작하려고 움직여요. 그 시간에 늘 우리 방에 와갖고 그 악플을 하나 달아. 그리고 대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출석 체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기다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나중에 강퇴시킬 때까지 채팅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게 이제 3시에서 4시에 나타나가지고 7시까지 대기 타는. 그 시간이 그 걔네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예요, 새벽에. 근데 오늘은 얘네들이 좀 급했는 모양이야. 뭔가 이제 좀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새벽 3시에 그 방폭을 시키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어떤 여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방이 이렇게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 방송을 들으면서 지네들 작업하기에 곤란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방폭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3시부터 방송이 중단되어 있었다는 거를 내가 모니터를 꺼놔가지고 몰랐어. 모니터를 켜놓으면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와가지고 모니터를 껐더니 7시에 어떤 시청자가 텔레그램으로 방폭인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랐다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7시 반쯤에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네. 자, 방폭이 뭐냐 하면요. 이제 아프리카는 어떤 시스템이냐 면 컴퓨터로 이제 아프리카에 방송하기 프로그램이 있고 시청하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시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방송하기를 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방송하는 사람이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시작을 누르면 이게 이제 아프리카 서버로 연결이 돼요. 그럼 아프리카 서버로 연결된 이 내용을 다른 분들이 아프리카 서버로 접속을 해서 시청을 하는 거야. 여러분 시청하기로. 그래서 아프리카 서버에서 방송하기랑 시청하기가 만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그 방송하기를 켜놓고 그러니까 방송이 딱 되고 있으면 이 방송을 하는 그러니까 시청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프리카 서버를 거쳐서 우리 제 방송하는 컴퓨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 컴퓨터에다가 과부하를 걸어요. 과부하를 걸어가지고 트래픽을 올리는 거야. 갑자기 컴퓨터에 인터넷에 막 과도한 자료를 막 전송하는 것처럼 일종의 디도스 같은 그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제 스튜디오를 그러니까 제 인터넷 회선을 불안정하게 만들어갖고 아프리카 서버하고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방폭을 시키는 원리인데 그 방폭을 시키는 걸 막을 수가 없어. 그걸 막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것들을 작정하고 와서 방송을 폭파시키면 그러니까 방송의 서버하고 방송하기 프로그램을 끊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새벽에 혹시 방송 보다가 방폭되고 새벽에 방송 보러 오셨는데 못 들으신 분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방송이 없으면 10중 8구야. 그러니까 이제 가령 아프리카 공지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금 재점검 중이다 이런 메시지가 떠 있지 않다면 그 100% 방폭당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늘 하루 종일 방송을 켜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날은 뭐야? 망치 부인이 굉장히 중요한 방송했구나.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곧바로 저 망치 부인 방송국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망치 부인의 지난 방송 보기를 보시면 예, 아프리카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생방송을, 그러니까 유튜브에 녹화본 올라간 거를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이 폭파됐다면, 예, 방송이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방송이 폭파된 거야. 그거는 누군가가 망치부인 방송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예, 망치부인 방송이 너무나 중요해서 얘네들이 가리고 싶었구나. 그래서, 그 방송 서버를 끊어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는 꼭 재방송을 챙겨보셔야 돼. 그날 방송이 매우 중요했단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채팅창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채팅창에서 쭉 보시면 중요한 얘기할 때 때로 몰려오잖아요. 많이 보셨죠? 이게 사실 나는 내 방송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막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들이 채팅창에 난동을 피워. 아,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더 자세히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을 할 때 생방송 중에 갑자기 애들이 때로 몰려갖고 막 난동을 피워. 특히 요즘은 경제 얘기할 때. 예. 정치 얘기할 땐 별로 안 그러는데 경제 얘기할 때 와서 난동을 피워요. 그죠? 우리가 국정교과서 얘기나 이런 거 할 때는 별로 난동을 안 피우는데 경제 문제를 얘기할 때 그때 애들이 막 댓글을 달고 그래. 그게 내 생각에는 이게 무슨 그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대기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얘네들이 이제 재벌 비난할 때 내가 재벌을 비판할 때, 그리고 정부의 친재벌 정책을 비판할 때, 그때 때로 몰려오거든요. 뭐, 삼성을 비판한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얘네들이 대기업하고 연관된 어떤 일을 하는 애들 같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그 시간대에 이제 주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 방폭이 있었으니,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예. 어제 방송 못 보셨던 분들은 꼭 재방송 보세요. 그 아프리카에서 일주일 동안 재방송이 되고 일주일이 지난 방송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예.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필터링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본 걸로 보면 옛날 방송이 나와. 그러니까 최신 버전 혹은 최근 일주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으시면 언제나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유튜브에서 최신 일주일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재방송을 보시면서 댓글을 남기시면 그것도 또 저한테 무슨 아프리카 재방송을 연장할 수 있는 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실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막 가령 메모지도 쓰고 지도도 보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 유튜브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보통 화면을 볼 수 없는 상황이면 팟캐스트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실 수 있어요. 팟캐스트에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날짜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목이 없고 내용 설명은 없지만 날짜별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못 보신 날짜를 골라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팟캐스트하고 유튜브로 재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프리카 지난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재방송을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 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 집 주소를 궁금해 하세요. 사실 이제 제가 저희 집 주소를 우리 아프리카 컴퓨터로 아프리카에 접속을 하시면 망치부인의 방송국으로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망치부인 방송국으로 오시면 방송국 메인 화면이 떠 있습니다. 예. 망치부인 방송국의 메인 화면. 그럼 이제 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보시면 망치부인 방 이렇게 되어 있고, 망치부인의 수상 경력이 쫙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도 망치부인더러 허위사실 유포로 잡아갔다 놈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예 판결문을, 예, 이게 대법원에서 이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해버려서 요 판결문을 제가 이렇게 공지해놨어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예,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공지해놨고, 그 다음에 우리 페더21님인가? 예, 그분이 직접 디자인해서 보내주신 전쟁반대 평화수호, 북미 간의 평화협정, 그 이미지를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시면, 망치부인의 메일 주소, gtv7 africa1 @gmail.com. 이게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실 때, 예, 요 부분 이걸로 보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국 대표번호가 010-2294-2016인데, 잘 봐요. 뭐요? 문자만 가능.
전화하시면 고소 대상이 되십니다. 예. 왜 이렇게 전화하면 고소를 하냐면, 그냥 밤만 되면, 밤에 이제 술 한잔 하고, 망치 부인한테 꼭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전화해가지고 막 안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망치 부인이, 이 전화 걸기만 해도 이제 고소합니다. 문자만 하셔야 돼요, 문자만. 예, 전화는 절대 거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망치 부인이 가끔, 생방송으로 그 전화 연결을 할 때, 그때 전화 주셔도 됩니다 할 때, 그때만 전화가 되는 거고, 평상시에는 생방송 중에 아닐 때 전화하시면 무조건 고소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저희 집 주소가 나와 있어요. 이 집 주소를 또 올려놓으니까 웬 미친놈들이 집에 찾아와요. 예, 집에 찾아와가지고 지난번에는 우리 아파트,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파트 1층은 입주민만 들어오게 되어 있어. 아니면 입주민한테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웬 놈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어떤 입주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나 두 집이 마주보고 있는, 한 라인에 두 집이 마주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근데 그 방화문 뒤에서 숨어 있다가 내가 이렇게 딱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주일날 쑥 나오는 거야. 방화문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망치 부인 만나러 왔다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 그 계단형이라는 계단식. 예. 그래가지고 열고 들어온 거야. 열고 들어와갖고 화장실을 쓰자는 거예요. 정말 미친 것 같죠? 예. 그래가지고 상가 화장실로 가라. 그리고 저기 밖에 카페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날부터 원칙을 세웠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2011년 10월 10일에 웬 아줌마가 만두 10개를 들고 찾아왔어요. 내가 맨날 방송 끝날 때 내일 2시에 만나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을 늘 보던 사람인가 봐. 늘 보다가 살짝 맛이 갔나 봐. 그리고 이 아줌마가 나 2시에 생방송 막 시작했는데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 만나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한 번 있었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12층까지 찾아온 사람은 둘이야. 그래서 그 아줌마, 그 다음에 지난 봄에 3월달에 찾아왔던 사람. 그래갖고 이제 둘인데, 그 뒤로는 우리 집 찾아온 사람은 내가 이제 고소하겠다. 분명하게. CCTV 자료 확보해서 내가 이제 고소하겠다. 웃을 일 아니에요? 예, 웃을 일 아니에요?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 그 당시에. 씹씹 만두 사변에 내가 웃기게 넘어갔지만, 그때 내가 좀 엄격하게 얘기를 했어야 됐어. 그런데 그런 걸 안 했더니만 집 주소를 보고 찾아온 거야. 그러면 집 주소는 왜 공개해놨냐? 이게 무슨 이제 DC 인사이드나 일베 같은데 어떤 놈들이 우리 집 주소라고 게시물을 막 올려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남편이 이제 정치인이잖아. 서울시의원이야. 그러니까 시의원의 주소는 공개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주소를 갖다가 지네들이 이거를 게시물로 막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을 테러하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치 내가 뭘 숨기는 것 마냥.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주소를 일부러 공지해 놓은 거예요. 공지를 해 놓으면 이제 공공의 감시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집 주소는 우리 방송국에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집 주소를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아프리카 그 방송국으로 들어오셔서 저희 망치부인 방송국을 쭉 보시면, 네, 이걸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사전에 허락 없이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예.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남편이 나한테 비밀로 하고 저녁 때 가끔 나가. 왜 그러냐 그러면 그냥 뭐 잠깐 일이 있다고 나가. 그러면은 누가 찾아와갖고 저녁 때 찾아와서 우리 집 배를 누른 거야. 그럼 이제 남편이 나 대신 나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알면 고소한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집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남편한테도 그랬어. 절대 만나주지 마라. 예, 절대 만나주지 마라.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제 방송에 관계된 이야기 하시면 제가 무조건 고소해요. 예. 우리 남편은 굉장히 바쁜 사람이야. 아침에 7시 반에 나가서 저녁 때 7시에 들어올 때까지 정말 1, 2분 단위로 일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몇십 분씩 끊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자기네들은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의 일부는 이 천만 서울 시민의 일분이에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 없이 전화를 해갖고 하소연을 하고 그래? 예? 예, 그래서 농담으로라도 우리 남편한테 전화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블랙 겁니다. 예, 저기 블랙 걸고요. 예, 제가 신고할 거니까는 꼭 공지해서 알아두세요. 예, 그리고 저희 집 주소는 방송국에 컴퓨터로 방송국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다. 그러나 찾아오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예, 일단 공지사항 말씀을 드렸고요. 예, 뭐요? 지난번에는 어떤 애들이 우리 집 앞에다가, 테러를 하고 갔어. 나중에 이제 그게 똥 같은 걸 묻혀놓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뭐 초콜릿인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경찰에다 신고를 했더니 피해를 봤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처벌 안 받고 끝났는데 거기다 걔가 또 우리 집에 살던 애야. 우리 라인에 사는 애인데 이사를 갔어요. 예. 이사를 가가지고 뭐 처벌은 안 됐는데 보니까 걔가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짜리 애를 부모가 걔만 놓고서는 이사를 갔어. 자기네들이 무슨 이사를 간다 그러면서 이사 간 그 집에 미리 가서 뭐 인테리어라고 할 게 있다고 중학교 1학년생만 혼자 재우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친구가 얘네 집에 와가지고 같이 놀면서 우리 집에 와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간 거예요. 예. 하여튼 좀 부모들도 이상하고 그 애들도 좀 이상한 애들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사를 가버렸어. 그래서 더 추적을 못했던. 예. 하여간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제목을 그걸로 바꿔야 되겠다. 예. 오늘 용인 캣맘 살인 사건. 예. 예. 지금 이제 난리가 났어요. 예. 예, 살인이라는 건 안 되는구나. 사망?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예. 용인 캣맘 사망 사건에 범인을 잡고 봤더니, 4학년짜리 학생이었다. 4학년짜리 초등학생이었다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지금, YTN은 지금 하루 종일 촉법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이 초등학생을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무엇보다, 지금 이제 이 초등학생이, 고의로 그랬느냐, 아니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처벌을 해야 된다, 안 한다, 처벌을 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일단 촉법소년이라는 개념은 지금 하루 종일 언론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 14세 이상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으로 가. 근데 만 14세가 안 되는, 만 13세까지, 그러니까 11세에서 14세에서 14세까지인가가 촉법소년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지금 얘네들은 지금 10세이기 때문에 10세라서 얘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형사법으로 처벌이 안 돼. 10세부터인가 보다. 10살부터 13살까지? 걔네들은 이제 소년원도 안 가는 나이 애들인데,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 나이대 아이들의 범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몸이 불편한 1학년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방법은 없대. 보호 관찰 정도? 보호 관찰 이상은 처벌할 수가 없는 거야. 대신에 이제 그 피해자 가족이 그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죽음을 민사소송으로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범죄 연령이 점점 그 어려지고 있다. 아이들은 점점 범죄 연령이 어려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에 너무 관대하다.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막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지금 많은 온 국민이 그 초등학생이 그랬다는 것이 일단 충격이고, 초등학생들은 자기네들이 낙하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낙하 실험을 했다라는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믿고 싶은 거야. 그런데 마음속에는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등학생이 낙하 실험을 해서 무거운 거를 땅에 떨어뜨리기 시합을 하다가 벽돌을 떨어뜨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건데 그 아이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떤 교육받은 인식으로는 그럴 거야. 애들이 그냥 낙하 실험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는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면 벌써 사춘기잖아요. 그리고 막 이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막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는 그런 막 영상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애들의 말을 못 믿는 거야. 이게 그 애들이 정말 순수하게 낙하 실험을 한 거냐 아니냐.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발언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로 이제 쏠려 있는 거죠. 내가 볼 때 이 뉴스가 금방 끝날 뉴스가 아니야. 오늘은 촉법소년으로 하루를 팔고 내일 되면 이 애들의 뭐 학교를 뒤져가지고 이 애들이 실제로 어떤 애들인가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막 이슈를 만들어갈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의 범죄가 심해지는 이유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아이가 벽돌 실험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 가령 오늘 같은 날은 만약에 이 아이가 일부러 그랬다면 이거는 뭐가 문제냐. 그 다음에 이게 뭐 실수로 그랬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정말 그냥 낙하 실험을 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이면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그 정말 야동 보고 볼 거 다 봐요. 특히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면 모르는 게 없어. 초등학교 4학년 되면 모르는 게 없다고. 근데 그런 애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서 정말 바보처럼 순진해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배운 낙하 실험을 진짜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에게 교사도 그 부모도 그런 무거운 물건을 아파트 옥상에서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 그 무거운 물건을 던지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정기적으로 방송이 나와요. 뭐 정기적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씩 그 초등학생들이 무거운 물건을 그 베란다에서 집어던져서 밑에 막 그 파손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도해달라. 그런 게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방송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옥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지네 집에서도 던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씩이나 돼가지고 그 낙하 실험을 했다. 이거는 그 아이들을 그런 수준으로 키웠다면 그건 부모와 교사의 잘못이야. 그 높은 데에서 벽돌을 떨어뜨리면 지나가던 아래 지나가던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거를 모를 수가 없는 나이에요. 11살이면. 예. 근데 그 11살짜리 아이가 모르고 던졌다? 그거는 나는 그 말 같지도 않은 핑계이고 그건 정말 교사와 부모가 혼나야 될 문제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일부러 이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하도 아이들의 잔혹 범죄가 심각해지니까 이 초등학교 애들이요. 옛날에 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어. 근데 그 병아리를 애들이 들고 올라가서 그 떨어뜨려갖고 죽이는 실험을 애들이 한 거야. 그게 한때 언론에 굉장히 심각하게 나갔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아이들이
그 병아리를 들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갖고 터뜨려 죽이는 그런 실험을 한 거야. 그 뉴스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고양이나 이런 고양이를 길고양이를 이렇게 막 그 잡아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그것도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였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아이들의 말이 순전하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애들이 왜 이렇게 잔인해지느냐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왜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잔혹한 일을 자꾸 하고 있는가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거야. 부모가 모자라고 뭐 이 부모의 유전적인 어떤 결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애가 천성적인 사이코패스이거나 소시오패스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사회 분위기야. 사회 분위기. 무슨 얘기냐? 요즘에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들이요. 반항이 시작되는 나이예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애들 표정이 바뀌어.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제 그 소위 특목고에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자사고든 특목고든 그 좋은 고등학교에 가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못 간다. 그게 이제 학부모들한테 널리 깔려있는 바탕 생각이야. 그래서 애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이 특목고반에 보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굉장히 학업은 어려워져. 수업 내용이 초등학교 3학년 때하고 4학년 때가 갑자기 달라지면서 굉장히 수업이 어려워져. 그러면서 이제 성적이 굉장히 낮게 나와. 성적이 갑자기, 그러니까 점수대가 맨 앞에 숫자가 달라져. 100점 맞던 애가 80점 되고, 90점 맞던 애가 60점 되고 막 그래, 4학년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막 학교 수학 시간도 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서 애들이 공부 스트레스를 막 받기 시작해요. 그런데다 부모들은 끊임없이 부모들한테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집에다가도 자꾸 전화가 와. 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정보를 알았는지, 뭐 지금 뭐 나날이 뭐 수험 제도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다 해서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입시 설명을 다닌다니까. 초등학교 4학년 엄마가 입시 설명을 다녀. 그러면서 그 스펙을 맞추겠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4학년 때부터 그 성적 스트레스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애들 성격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 반항하기 시작해.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인데 5학년짜리 초등학생이 그 원형 탈모가 너무 심해지는 거야. 처음에 조그맣게 생겼는데 땅콩만하게 아니 뭐 완두콩만 했대. 그게 점점 커져서 500원짜리 원형 탈모가 여기저기 생긴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엄마가 애 스케줄을 계속 체크하면서 네가 지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애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준 거야. 그리고 이 애가 끊임없이 손톱을 물고 그 심리적인 불안정, 뭐지? 지금 채팅창이 날아갔어. 지금 채팅창이 갑자기 날아갔어요. 방금 무슨 일 있었어요? 지금 방금 채팅창에 왜 내용이 싹 날아갔지? 채팅창 내용이 싹 지워졌어요. 뭐 대화방이 개설됐다고 나오는데? 뭐 저긴가 보다. 무슨 광고가 올라왔어요, 조금 아까? 조금 아까 무슨 광고 올라왔어요? 아프리카에 자체 기능이 있대. 아프리카에 자체 기능이 있어가지고, 무슨 광고 내용이 올라오면, 광고 내용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그 아프리카 운영진이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그런 거에 오류인 것 같은데, 우리 방에서 이모티콘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모티콘을 쓴 사람을 강퇴를 시키잖아. 그럼 이게 채팅창 오류가 생겨. 위에 쓴 내용들이 싹 날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이모티콘을 쓰지 말라는 거야. 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극도의 원형 탈모를 앓게 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엄마가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그 공부에 대한 아이의 압박을 전부 내려놓고 데리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어요. 시골로 내려가가지고, 시골 초등학교 다니면서 사교육 전혀 안 하고 그렇게 했더니 애가 머리가 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서울대 연고대 가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이 그 아이들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애들이 풀 데가 없는 거야. 컴퓨터도 요즘에 집집마다 컴퓨터 잘 안 두고, 컴퓨터를 막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PC방 같은 데 가는데, PC방도 갈 시간이 없는 거야. 엄마들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학원으로 돌리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PC방을 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막 게임이라도 하면 뭔가 스트레스를 풀 기회가 있는데, 게임도 못하게.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공부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애들이 사실은 막 뛰어놀고, 아이들이랑 막 그 모험을 해야 될 나이인데, 그 나이면. 이게 저기 톰 소요하고 그 허클베리핀 모험하는 그런 나이 대 아니야. 근데 우리 애들은 공부에 짓눌려가지고, 그 정서를 보살핌 받지를 못하는 거야. 정서적 보살핌을. 그런 게 이제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서적인 보살핌을 할 수 없는 분위기는 누가 만드느냐? 이 사회가 만드는 거야. 이 사회가 아이들을 무한 경쟁 체제로 내몰면서 공부를,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루 쉬면 어딜 가나, 교장이든 뭐 학원 선생이든 늘 그러는 거야. 너가 오늘 하루를 쉬면 너만 도태된다. 애들한테 계속 그렇게 압박을 주는 거야. 너가 하루를 쉬면 다른 애들은 모두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제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거다. 그런 공포감을 계속 준단 말이야. 근데 애들이 너도 나도 공부를 해. 너도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왜? 나만큼 다른 애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들의 학업 능력은 계속 올라가요. 애들의 문제풀이 능력이나 학업 능력은 계속 올라가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야. 능력은 늘어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야. 성적은 왜? 애들이 모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거야. 거기서 받는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그렇게 풀어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느냐야. 그러니까 노동자가 분신을 한다든가, 또는 청소년이 공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어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요? 잘 안 해. 지가 모자라서 죽었지, 이런 식이야.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거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사라진 지 오래됐어. 죽여버려야 돼, 뭐 이런 얘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생명을 경시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어른들이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서 애들도 배우는 거야. 나보다 약자를 괴롭히는 거.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그 삭막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 애들이 정말 애들만의 문제냐? 이건 애들의 문제가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야, 어른들. 우리 사회의 문화가 문제라고. 우리 사회 문화가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애들이 공부하다 죽기를 바라는, 공부하다 죽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양이 정말 아동학대 수준이에요. 애들한테 열 몇 시간씩을 공부시키는 거 이거 아동학대야.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데모를 했어. 프랑스 초등학교에서 데모를 했어. 7교시, 3시까지 집에 안 보내준다고. 3시까지 집에 안 보내주는, 일주일에 하루인가 이틀인가를 3시까지 공부를 시키려고 했다고 애들이 데모를 하고, 그게 뉴스에 나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막 비웃었잖아. 뭐? 3시? 이러면서, 우린 당연히 그 이후까지 밤 10시까지,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밤 10시까지 공부를 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체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직장에서 말이에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되게 못되게 굴 때가 있어. 근데 그 못되게 구는 시점이 어느 때야? 승진 압박. 승진하는 사람들의 발표가 나기 전에 직장 상사들이 굉장히 못되게 굴어. 제정신이 아니고 막 초췌해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도 아니잖아. 아랫사람한테 잘 보인 사람 없어. 그때 극도로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네. 윗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래 부하 직원들을 막 괴롭혀. 그게 승진 압박 때문이야. 그걸 생각하면 애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같은 급이라는 거죠. 어른이 승진해야 될 때 승진 못하면 받는 그 스트레스랑 애들이 성적을 못 내,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받는 스트레스가 똑같다는 거야.
또는 뭐 그 가령 영업해본 사람들, 영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 그 영업 실적을 내야 돼. 근데 그 영업 실적이 나지 않았을 때 그때 느끼는 스트레스가 완전히 미칠 것 같잖아요. 죽고 싶잖아. 그러니까 자꾸 술 먹고 잊어버리고 싶잖아. 아이들도 똑같은 거야. 업무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 업무 실적을 못 내서 받는 스트레스? 애들이 다르지 않다고. 그래도 이 업무 실적은 뭐 이렇게 그 전교석차처럼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완전히 숫자로 딱 나오는 거야. 숫자로 나오다 보니까 이 애들이 솔직히 우리나라 애들이요. 태어나서 20살까지, 아니 요즘 20살이 아니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0몇 년을 공부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 이 애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어른으로 성장하겠냐고. 애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겠느냐고. 그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문제인데, 이건 이제 뭐 서양도 경쟁은 해. 서양도 경쟁은 하지만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진 않아요. 그럼 이 경쟁하는 이 구도와 방법은 어디서 왔냐? 일본에서 온 거야. 우리나라의 시험제도, 소위 일제고사라는 거 있잖아요. 학력평가, 전국 학력평가가 이게 일제고사라 그래서 일제히 시험 봐서 일제고사야.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일본에서 온 제도야. 그래서 이게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 그렇게 일제히 시험 보는 그런 제도가 박정희 때까지라더라. 일제히 시험 보는 제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전국의 학생을 줄 세우는 거지. 전국의 학생을 줄 세워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시험 제도, 그런 걸 갖다가 원래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때 없었어. 이명박이 부활시켰잖아. 그 시험을 이명박이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일제히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못 보게 해. 실제로 그 학력고사 볼 때, 전국 학력평가 시험 볼 때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보지 말라고 그래. 벌을 주거나 딴 걸 시켜. 왜냐하면 걔네들이 시험을 봐서 학교 전체 평균 떨어진다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 사회가 정말로 아이들을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다 보니까 공부 이외의 다른 부분은 애들이 제로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사춘기를 겪으면, 우리 딸의 사춘기를 보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너가 2년 뒤에는 독립해야 된다. 너가 지금 고1 마지막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 네가 2년이 지나서 고3이 지나가면 이제 네가 방값도 너 스스로 벌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너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뭐 학교 학비도 알아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식주를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 딸한테 했단 말이야. 물론 2년 뒤에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 그러나 지금부터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러면서 우리 딸이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집을 청소한다든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 근데 너가 이제 독립할 준비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맨 이제 뭐 자기의 스트레스를 심통 피워가지고 심술 피워갖고 풀던 애가 이제 독립을 준비하는 거야. 지방도 정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먹은 것 뭐 치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걸 내가 왜 그랬냐면, 우리 동생은 조카들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웠어. 어려서부터 지들이 먹은 거 설거지 하라 그러고, 지들 방 정리 지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러고, 그 뭐 빨래도 속옷이랑 양말은 니들이 빨아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생네 조카들은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알아서 다 해먹는 거야. 근데 우리 딸은 내가 방송 끝날 때까지 엄마 배고파 그러고 앉아있거든.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 키운 거지. 당연히 먹는 거는 엄마가 챙겨줘야 되고 아빠가 챙겨줘야 되고 그 모든 걸 엄마 아빠가 해줘야 돼. 이렇게 애를 키웠단 말이야. 책 읽고 공부만 하면 오냐오냐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우리 딸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게 잘못됐다. 우리의 교육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도달했어. 그래서 너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책임져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딸은 한층 더 그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독립해야 되는 나이구나. 그러니까 뭐 진짜 나가서 살지 않더라도 혼자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나이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야. 나도 그동안 가르치질 못했고, 예. 우리들이 사실 고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공부 말고 다른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너는 공부만 해. 언제였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떤 공무원 아버지가 중학교 아들을 앉혀놓고 우리 집은 네가 성적만 잘 나오면 모든 게 완벽해. 네가 공부 성적만 잘 나오면 우리 집은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러면 우리 집은 나만 사라지면 행복하겠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문 열고 뛰어내려 죽어버렸어요. 예. 아이가 그러면 우리 집은 나만 사라지면 행복하겠군요.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예요. 실화예요. 문을 열고 애가 뛰어내려서 죽어버렸어. 아빠 보는 앞에서. 얼마나 놀랬겠냐고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애한테 딸이었어요? 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나 아들로 알았는데 딸이었어? 어떤 엄마가 애한테 이제 막 계속 그러니까는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가지고 애를 계속 괴롭힌 거야. 계속 조금만 더 하라고. 결국 애가 막 엇나간 거야. 엇나가가지고 엄마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막 이제 막 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했냐. 애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 엄마가 자기 자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거야.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저렇게 내 말을 안 듣고 엄마가 알고 있는 어떤 그 프로그램대로 애가 해야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데 애가 그걸 안 하니까 저 애는 어차피 인생을 망칠 거고 인생의 패배자가 돼서 비참해질 건데 그걸 보느니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야. 이 엄마가 어차피 이 애가 제대로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니까 그걸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거야. 그리고 요즘에는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 몰라 우리 딸 고등학교 보낸 다음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계속 부모한테 문자가 와. 입시 설명을 오라고. 입시 설명회를 오라고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팸 처리를 해버렸어. 아니 입시를 애가 하는 거지 왜 엄마한테 오라고 그러냐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나는 그 부모한테 입시 설명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예. 아니 왜 학교에서 엄마들한테 입시 설명회를 시키냐고. 공부는 애가 하고 애가 가는 건데 애한테 충분히 설명해야지. 아니 애가 학원을 안 가든 학원을 가든 성적이 어떻게 나왔든 그건 애한테 알아서 할 문제지 왜 엄마한테 입시 설명회를 오라 그러냐고. 엄마가 대할까? 왜 엄마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게 뭐냐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야. 학원이나 학교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다른 애들은 공부하고 있다. 다른 애들은 미친듯이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한테 더 쪼으라는 거지. 학교는 충분히 쪼고 있으니까 집에서도 쪼아주셔야 된다. 그가 애들이 미치는 거예요. 그가 애들이 거기서 그 경쟁에서 아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엇나가가지고 그냥 그 경쟁터를 떠나서 막 사는 거 아니야 애들이. 친구들끼리 어울려가지고 막 저기 뭐 이상한 거 하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부모들한테 당신네 인생이 실패했지. 당신이 실패한 건 애들이 당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공부를 잘했으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 그러면서 너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네 자식은 공부를 시켜. 그러는 거야. 특히 자식한테 막 괴롭히는 엄마들이 누구냐? 학교 때 공부하는 엄마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했던 엄마들이 자식을 더 괴롭혀요.
자식을 더 괴롭히고 막 경쟁을 따라가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라고요. 아니 솔직히 공부 잘하면 여러분 공부 잘하면 성공하는 나라야 이 나라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2009년도에 연세춘추에 그런 말이 났대. 연세대학교 졸업생 45%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한다고. 연세대학교 졸업생 45%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공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연고대 나와서 비정규직 하는 나라야. 아버지가 국회의원 정도 돼야 취직되는 나라잖아, 지금. 그런데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오로지 공부가 답이다. 공부. 그런데 이놈의 공부가 아무 도움이 안 돼. 실제로 공부에 도움이 되는 공부 사회공부예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 요즘 애들이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걸 잘 못해. 같이 하는 걸 잘 못해. 왜? 보통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안 나. 보통 한 명이나 요즘에 한 명이나 두 명 이상 안 나. 왜? 애 하나당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못 낳는 거야. 낳지를 못하고 하나한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까운 친구들하고 말하고 놀고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학원에서도 학원 끝나고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다음 학원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사회관계를 푸는 만나서 친구들하고 사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어려서. 그 요즘 애들은 가령 우리 어렸을 때 가령 누가 축구공을 갖고 놀아. 그러면 이제 쓱 뺏어가지고 야 놀자 그러면서 이제 막 앞에 달려가면 따라 뛰고 그러다가 축구공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애들이 놀았어. 요즘은 어떤 애가 축구공을 갖고 있는데 축구공을 치면 어떤 애가 이렇게 치고 이제 놀자고 꼬신 거지. 경찰에 신고했어. 자기 축구공 훔쳐갔다고. 아이가 그 축구공을 갖고 있던 애가 친구가 이제 그 축구공을 막 굴리면서 야 축구공 갖고만 있으면 뭐하냐 놀자 이러면서 앞에 달려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었던 일이야. 요즘에는 공도 옛날에는 공 하나 가지고 공이 없으니까 돼지 오줌보에다 물러갖고 싸웠잖아. 그러니까 공놀이 했잖아. 지금은 모든 애들이 집집마다 공이 몇 개 있으니까 자기 공은 자기만 갖고 노는 거야. 내 축구공을 혼자 갖고 놀더라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문화냐고. 우리가 애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옆에 있는 친구하고 교감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친구도 경쟁자라고 가르치니 애들이 미쳐가는 거예요.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가는 거야. 애들이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결국은 이 초등학교 아이가 정말로 낙하 실험을 했는지 아니면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죽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애가 고의냐 아니냐를 밝히려고 하기보다 만약에 이게 고의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의일 것이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지금은 점검할 때다. 왜 아이들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변해가느냐. 우리 어렸을 때는요. 친구들한테 하는 제일 못된 짓이 고무줄 끊는 거였어. 남자애들이 지가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이 고무줄 할 때 고무줄을 끊는 거. 애들 불러다가 뭐 때리고 이런 거는 내 어렸을 때는 난 한 번도 그런 걸 못 봤어요. 그리고 근데 요즘 내가 감옥 가 있을 때 내가 감옥 가가지고 어떤 그 20살짜리 여자애가 들어와 있는 거야 감옥에. 얘는 왜 들어와 있어요? 그랬더니 친구를 죽였다는 거야. 실수로 죽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러 친구가 이 여자애가 자기 반에 있는 어떤 여자애가 자기 남자친구를 한테 꼬리를 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여자애를 잡아다가 가둬놓고 빈집에 가둬놓고 지가 알고 있는 남자애들을 시켜서 강간을 하고 집단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애를 담뱃불로 지지고 때리고 그걸 3일인가 한 거야. 3일인가 일주일인가 했어. 그래갖고 그 애가 결국은 굶은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고문당하다가 죽었어. 그리고 죽은 애를 파묻었어. 심지어 죽은 애를 매장까지 한 거야. 그랬다가 그 중에 한 아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백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이 드러난 거야. 이게 실화야, 실화.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라고. 근데 그 아이가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더라고. 그녀는요, 죽어 마땅한 애예요. 그랬다는 거야. 어. 그게 왜 그랬냐?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사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괴물로 키워낸 거예요. 그 애 부모가, 하여튼 없는 거야. 부모가 뭐 편본가였는데, 애만 놓고 어디가 지방을 떠돌면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 집이 늘 비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늘 그 비어 있는 집에 그렇게 가족들이 불화를 겪고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맨날 싸우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집에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모여서 이 애들이 스스로 그냥 자기는 재미를 찾아서 사는 거야.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고 정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애들이 자기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게 왜 나쁜지를 판단을 못한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 어렸을 때 도덕시험에서는요, 그 문제가 뭐 가령 길을 건너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장 올바른 자세인가요? 그래서 녹색불로 바뀌면 손을 들고 좌우로 살피고 걷는다. 이런 걸 가르쳤어, 도덕이. 그래서 바른 생활 도덕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간관계, 올바른 규칙을 지키는 거, 이런 걸 가르쳤기 때문에 도덕시험은 착한 애들은 다 만점 맞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요즘 도덕시험은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철학이에요, 철학. 초등학교 고학년 도덕부터는 철학적인 내용이 나와. 그리고 중학교가 되면 이 철학 수업이야, 도덕이. 그 동서양 철학을 가르친다니까? 동서양 철학에 거기다 얼마나 말이 어려운지, 그 도덕책을 애들이 읽고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도덕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애들이 도덕시험을 가외를 따로 받아. 나한테 그 도덕시험도 내가 가외를 해줬다니까, 중학교 도덕시험을. 무슨 얘기냐? 지금의 학교 도덕 시간에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 인간관계를 어떻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 안 가르치고,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약자를 돌봐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가르치지 않고.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 옛날에 유치원에서 했던 건 정말 그 유치원에서 인간관계 기본을 가르쳤어요. 요즘은 유치원이 영어 가르치고 한글 가르쳐요. 영어 가르치고 한글 가르치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도 애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못 배워. 그 다음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교육이 시작이 되고,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벌기 위해서 대부분 맞벌이를 해. 대부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무릎에 앉혀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야, 이런 걸 가르칠 기회가 없었던 거지. 그런데 사실 이제 솔직히 이제 어떤 일베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망치야, 너는 너네 집이 표준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 딸과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왜 기분이 나쁘냐? 나는 그런 대우점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리고 망치는, 너는 너네 집이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너네 집은 표준이 아니다. 굉장히 상류층처럼 애를 키운 거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어. 근데 그 말이 내가 이해가 돼. 사실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끼고 앉아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고, 대화를 많이 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못된 짓을 안 해. 못된 짓을 안 해. 엄마가 끼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이건 아마 아프겠지요. 꽃을 꺾으면, 꽃을 꺾으면 이 꽃이 너무나 아프겠지요. 꽃을 꺾으면 안 돼요. 책을 찢으면 다음 사람이 너무 재미있는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한번 붙여볼까요? 그래서 붙이게 하고, 그렇게 엄마가 데리고 앉아서 가르치는 아이들은, 엄마 무릎에서 윤리와 도덕을 배운 아이들은 어긋남이 없어. 막 나가진 않아. 반항한다고 해봤자 눈물 뚝뚝 흐르는 게 최고의 반항이야. 그런데 사실 요즘에 부모들이 그렇게 끼고 앉아서 가르칠 시간 있냐고. 예. 부모들이 애를 끼고 앉아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돈 때문에. 오로지 돈. 그 치솟는 월세값을 내야 되고,
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다 맞벌이를 해야 돼. 맞벌이를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다음날 새벽까지 술 마시고 들어오기 때문에 엄마가 피곤해 쩔은 상태에서 가사노동을 해야 돼. 그때 애들이 와갖고 엄마 말 시키면 막 짜증부터 내. 그 요즘에는요, 부모들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래도 저녁 때 퇴근하면서 애를 찾아가는 집이 많았어. 요즘은 아예 할머니네 집에서 다 먹고 자는 거야. 일주일 내내. 주말에만 엄마 아빠 얼굴을 보는 애들이 많아. 아예 할머니들이 그렇게 키우는 거야. 엄마 아빠 바쁘다고. 왜? 엄마도 야근을 해야 돼. 아빠도 야근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중에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렇게 키운 애들이 어떻게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냐고.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막 키워주면 괜찮은데 요즘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사실 힘들잖아.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내가 우리 딸 5살까지 안고 다녔어. 근데 지금은 우리 조카가 10kg인데 조카 손주가 하루만 안고 갔다 오면 입안이 너덜너덜해져. 막 입병이 막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 나이가 들수록 애를 안고 스킨십을 해주기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데가 나이 먹을수록 눈도 침침해지지, 귀도 잘 안 들리지. 애는 뭔가 계속 얘기를 하고 사실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 뭔지 할머니들 몰라. 모르는데 그냥 애가 좋아하니까 틀어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틀어주는 내용들이 문제 있는 내용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모티콘이라서 강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라나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문화가 옛날 문화야. 지금의 아이들의 문화를 몰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가르치는 윤리와 도덕 내용이 애들이 현실에 안 맞는 거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무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괴물로 자라나고 있는 거야. 이 사회가 아이들을 괴물로 키우고 있어요. 예. 정말 그 부모가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어. 가령 부부간의 사랑에도 남편은 정말 날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싫어. 가령 우리 집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 건빵이 화나겠지만 나는 그 전골 요리를 떠서 먹는 거 싫어한단 말이야. 계속 끝까지 뜨겁게 먹고 싶은데 우리 남편은 제일 먼저 전골이 막 끓기 시작하면 막 떠가지고 나한테 접시에 주는 거야. 20년을 그래. 그 내가 20년 동안 싫다고 그래도 그걸 계속 그래. 그건 자기가 끊임없이 그건 최고의 정성이라고 주는 거야. 자기가 나를 떠받들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 아니 나 그게 싫다고. 계속 그래.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내가 그 문제 제기를 막 한 다음에 이제는 물어봐. 떠줄까? 이게 물어봐. 싫어. 꼭 이제는 떠줄까라고 물어봐. 옛날엔 묻지 않고 떴어. 그게 나는 너무 싫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남편은 자기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남편이 밤늦게까지 술 먹고 다음날까지 다음날 또 꼭두새벽에 또 나가서 일하고 그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내와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 정글 이 직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술자리도 끝까지 가고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판단하고 그 나의 월급과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막 사냥터에서 사냥하는 심정으로 살다 오는 건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아내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새끼는 날 잊었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나만 보면 침을 껄떡대고 그냥 그렇게 들이대더니 이 새끼는 날 잊은 거야. 왜? 남편이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뭐 평생 가 이 새끼 얼굴도 안 보여줘. 그러면서 집에 오는 날에는 그냥 소파 껌딱지야. 그것도 또 소파에서 저기 소파 등 쪽으로 하고 자야 되는데 꼭 이놈 새끼들이 잘 때 소파를 향해서 소파를 끌어안고 자. 소파 등을. 다리 한 짝 올리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볼 때는 주말에도 저 새끼는 잠만 자. 그리고 뻑하면 또 주말에 깨어있으면 꼭 윗사람이랑 뭐 골프 치러 나가. 저 나쁜 새끼. 이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런데 아빠들은 그 하는 모든 행동이 그러니까 정말 모든 에너지가 방전될 때까지, 모든 에너지가 방전될 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정말 사랑하는 아이가 떠드는 소리와 아내가 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면서 정말 행복한 거야.
그 시간에 애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엄마한테 야단 맞고 엄마는 청소기를 돌리고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 거실에서 자는 게 너무 행복하대. 그게 아내하고 남편이 다른 거예요. 예. 아내하고 남편이 그래서 다른 거야. 남편은 그게 사랑의 표시인데 아내가 볼 땐 쳐죽일 놈인 거야. 그런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대할 때 내가 널 사랑하니까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엄마가 이 나이에 니네 입시 정보에 빠삭하게 다 외워가지고 어느 학교 정보 다 빼내가지고 너 학교 시험 문제까지 다 저 학원에서 사다가 너한테 이렇게 풀게 해주는 거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건지 알아? 그건 엄마 생각이고 아이는 엄마에게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사실 성적에 대해서 엄마가 나만큼 스트레스 받겠어? 그렇지. 그 성적은 내 성적이야. 엄마 성적이 아니라. 내가 성적 물어봤다고 그러는 거야. 아유, 막 작심을 하고 막 나한테 반박을 하는데 내가 야, 너 이번 시험은 어떻게 봤니? 그리고 물어봤어. 엄마는 성적에 대해서 신경 안 쓴다며. 왜 물어봐? 아니, 그래도 네가 시험을 봤으니까 어느 정도 나한테 궁금하잖아. 관심이지. 그런 관심 갖지 말라고. 엄마가 성적을 물어보는 순간 내 성적에 대해서 나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스스로 비참해진단 말이야. 막 이러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나는 네가 되게 고생했으니까 성적이 잘 나왔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성적이 나왔다고 그러면 막 해퍼부. 그래서 내가 알아서 앞으로 묻지도 않을게.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게 이제 지난 그 여름방학 때 1학기 기말고사 때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번 그 중간고사 때는 묻지도 않았어. 이번 시험 봤을 때는 시험 보고 지도 채점을 안 해. 지도 채점을 안 하고 나도 묻지 않기로 했어. 왜? 솔직히 시험 때 채점을 한다는 건 아니 뭐 하냐고 채점해서. 채점을 하면 이미 지나간 시험인데 그게 몇 점인지 알아서 뭐 할 거냐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자기 채점 안 했대. 그리고 그냥 자기는 내일의 시험에 충실하기로 했대. 우리 딸 너무 멋있다. 그리고 나도 묻지 않았어. 그리고 밥 챙겨주고 잘 때 잠자리 봐주고 그걸로 부모의 도리는 다 한 거다. 그렇게 이제 합의를 딱 본 거예요. 아이들이 사실 어떤 학교에 대해서 과제니 시험이니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그들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물론 부모는 네가 잘 모르잖아. 엄마가 너 똥 닦아 키웠어. 너 똥 닦을 줄도 몰랐던 애야. 엄마가 너 가르쳤잖아. 엄마가 너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엄마가 알아. 네가 엄마 말만 들으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엄마식 성공이야. 엄마 세대의 성공 방법.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애가 공부만 잘하면 성공한다. 그 등식이 잘못됐다고. 그건 우리 시대, 지금 40, 50대 시대에는요. 공부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대학만 나오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개나 소나 대학 나오고 서울대 연고대 졸업생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서울대 연고대 나와도 절반은 취직 못해요. 정규직으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때는 공부만 잘하면 대학 교수가 됐어요. 지금은 대학 교수? 대학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공했던 방법으로 아이한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는 방법만 가르쳐줬으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어느 대학 가라고 얘기만 했으면 내 인생이 지금 달라졌을 텐데 그건 우리 시대 얘기라고. 지금 애들은 달라요. 예. 지금은 공부를 한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지금 우리 농촌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다 농사를 안 짓잖아. 젊은 사람들은 농사는 나쁜 거고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지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도시로 나가 있어. 아니면 농촌에 살아도 농사를 안 짓고 다른 일을 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제가 왜 지난번에 제 친구네 농사 짓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기계로 추수하는 거. 기계로 추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러 가잖아. 그러면 굉장히 넓은 땅을 기계 농사를 지면서 굉장히 많이 농사를 짓는 거야. 그리고 축산업을 하더라도 규모가 큰 축산업을 하고. 그래서 소위 지금은요,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러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여. 예. 지금 젊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농사 짓는 친구가 굉장히 수입이 적은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친구가 나보다 부자야. 그 친구가 나보다 부자야. 땅도 많고, 그 1년 소득도 많아. 예. 기계값이 몇 억이죠. 기계값이 몇 억, 무슨 몇 억이야. 우리 친구가 쓰고 있던 그것도 한 6천만 원 하던데, 물론 이제 그 6천만 원짜리 기계를 1년 중에 쓰는 게 10며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낭비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농기계에 대한 지원을 해줬는데 요즘은 대출만 해준다. 뭐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러 가서,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지으러 가서 그 기계를 빌려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수작물들을 재배해가지고,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도리어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갖고, 농사 짓는 게 차라리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때처럼, 우리 어렸을 때 농사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어렸을 때는 줄 잡고 앉아갖고 모내기 했잖아. 양쪽 끝에 애들이 줄 잡고 있고, 그 실에 맞춰서 모내기 했잖아. 뭐 허리가 끊어질 때까지. 지금은 안 그렇다고. 모판이라는 데에다가 그 밑에 그 흙을 얇게 깔아. 거기다가 쌀을 쫙 깔아. 그러면 이 쌀이 다 자라나. 그러면 그 모판의 기계를 그 기계에다 갖다 쫙쫙 넣어. 그러면 이 기계에 모판을 층층이 쫙 쌓아놓으면 그 모판을 기계에서 다다다다다다다 모내게 하면서 지나가. 그러니까 농사가 힘들다. 그게 우리 시대 얘기야. 하늘만 보고 농사 짓는다. 요즘엔 누가 하늘만 보고 농사 지어. 시설에서 다 하지. 시설에서 농사 짓고, 그리고 진짜 노지에서 하는 건 도리어 더 비싸게 팔고. 솔직히 요즘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농사 지으러 갈 준비하잖아. 농사 지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고기 잡아서 뭐 하다가 많이 죽고 이랬잖아. 요즘은 어촌 같은 데는요, 어촌이 소득이 더 높아. 농업을 겸하는 데가 소득이 더 높아. 누가 쉽대요? 농사가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난 제일 웃겨. 아니, 쉬운 일이 어딨어, 세상에. 지금 쉬운 일이 어딨어. 지금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누구한테 항의를 받았어. 무슨 항의였냐 하면, 자기가 지금 3D 업종을 하고 있는데, 3D 업종을 하고 있는데, 일하러 오는 젊은 애들이 없다는 거야. 3D 업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지. 예. 예. 잠깐만요. 제목을, 뭐, 조이팔이 노래 부르다 사망했어? 예.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3D 업종에 있는 청년인데, 연봉 2,200을 받는다는 거야. 연봉 2,200을 받는 3D 업종인데, 여기는 일손이 모자라다는 거야. 여기는 일손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 실업난이 가짜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3D 업종이 뭐예요? 3D 업종. 3D 업종이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이잖아. 위험하고 더럽고 어려운 일을 12시간씩 꼬박 하는 거잖아. 그런데 1년 소득이 2,200이라고.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하면 최소 7천에서 시작한다고. 예. 최소 7천에서 시작하는 일을 우리나라는 2,200만 주고 하라는 거야. 거기서 3D에 들어가는 위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서는 7천만 원을 주느냐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언제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을 주는 거예요. 위험수당으로 돈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2,200만 원을 받고 일을 하는데 요즘 젊은 것들이 생각이 없어갖고 일하러 오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볼 때 여러분 3D 업종하고요, 농사하고 비교해보면 난 3D 업종이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예.
노동이 농사보다 더 힘들어. 농사는요, 1년 내내 12시간씩 일하지 않아요. 예. 농사는 1년 내내 12시간씩 일하지 않아. 요즘에 기계로 일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도리어 그 시설이나 이런 걸 하면 소득도 높아. 솔직히 3D 업종에서 2,200만 원을 하면서 2,200만 원 받고 3D 업종 하면서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볼 때 위험한 화학물질 만들면서 연봉 2,200 받느니 난 농사가 낫다고 본다고. 예. 요즘에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쌀 농사를 짓는데 내 친구도 내가 아는 사람도 충청도에서 농사 짓는데 그 외제차 타. 낮에는 이렇게 기계로 농사 짓고 밤에는 외제차 타고 술 마시러 가. 거기 저기 연소득이 쌀 농사 지어갖고 연소득이 몇 억이래. 땅을 넓게 농사를 지어서. 거짓말 아니야. 대신 그 사람은 자기 땅인 거지. 자기 땅이고 원래 지주 아들인데, 그래서 원래 지주 아들들이 요즘은요, 괜히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돈 안 까먹고 그냥 농사 짓는다니까? 그냥 농사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공장 노동하는 분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농업보다 낫다. 그거 농업보다 낫지 않아. 지금 우리나라 공장 노동이 농업보다 절대 낫지 않아요. 단순 노동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가령 고가구 수리, 요즘에 가구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들 하더라고. 가구 만드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유럽 같은 데 가보면 대를 이어서 하잖아. 유럽은 인형 만드는 거 대를 이어 일하고, 가구 만드는 거 대를 이어 일하고, 빵집 대를 이어 일하고. 그게 가족의 사업이야. 그게 가업을 잇는 것을 유럽에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거죠. 그 무한 경쟁에 나가서 그들이랑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게 옳지 않다. 그래서 실제로 대를 이어서 자기가 하던 일을 하는 거, 부모가 하던 일을 물려받는 거. 가령 철물점 주인 아들이 철물점 하잖아. 그거 못 봤어? 어촌 삼시세끼 철물점집 아들이 그 일 물려받잖아요.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조건 공부해갖고 대학 가라. 미쳤다고 왜 그 짓을 하냐고. 솔직히 대학 가는 등록금, 특히 이과 가라. 이과 가야 취업한다. 그래갖고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씩 해서 등록금 4천만 원? 거기에다가 중간에 애들 교재비가 또 드럽게 비싸. 그래서 교재비에다가 학교에 이것저것 학교 생활하면서 또 스펙을 쌓아야 돼.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과 졸업하는데 1억 들어. 1억을 들여서 졸업한 다음에 공장 노동하러 가. 2,200만 원 받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1억 들여갖고 이과 대학을 나와서 공장 노동하러 간다니까. 1억은 아니죠? 솔직히 1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요즘에 대학생 애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매달 토익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잖아, 애들.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일상 자기 생활비도만 한 2, 30만 원 들어가지만 공부하고 무슨 그 학원 다니고 이런 비용으로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가요. 최소. 아니야?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 자기가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 교재비니 실습비니 기타 비용 더하기 전부 다 공부를 해. 그래서 학원 다니는 비용까지 해가지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들어요. 최소. 대학생들. 1년이면 1,200이야. 그러면 4년이면 4,800이야. 그럼 4천만 원 등록금에 4,800 더하면 8,800이지. 거기에 기타 비용. 기타 스펙 쌓기 위한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어가. 2천만 원 정도 들어가. 그런데 1억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 1억 아니라고. 대학 안 다녔나 봐? 요즘 대학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무조건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대학에다가 돈 쏟아부은 거 그거 돌려줘? 안 돌려줘. 우리가 대학에다 그렇게 쏟아부은 돈 그것들 어떻게 해요? 그걸로 부동산 투기하잖아. 뭐 투자했다가 뭐 주식 투자했다가 날렸다 그러고 과연 날린 건가 싶어. 난 거 빼돌린 거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지. 가령 그 주식을 A라는 놈이 갖고 있어. 근데 이 주식을 50억에 B가 사. 그런데 B가 50억에 사서 이 50억을 A한테 줬어. 그런데 이 주식값이 하루아침에 5억이 됐어. 그러면 이 B 회사는 아무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이 B 대학은 그냥 손실 본 걸로 해. 그러나 사실은 A가 B의 차명이었다면, A가 B의 차명이었다면, 결국 깡통 같은 주식을 사고 파는 돈으로 그 대학 돈을 썼는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주식 사기가 그런 거예요. 지금 주식으로 사기친 사람이 되게 많아. 왜 주식으로 개미가 돈 못 버는 이유가 그거야. 예. 뭐 그 대학이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유명한 사이트 사장이 전국에 있는 자기 지인들이랑 같이 아무 가치도 없는 깡통 주식을 서로 사고 파는 거야. 그래서 주식 가치를 그러니까 몇만 원을 올렸어. 그래갖고 개미들이 막 이게 뭔지 모르는데 상종 가친다. 다 산 거야. 그래갖고 몇백억을 사기를 쳤어. 몇백억 사기를 쳤어. 몇백억을. 250억인가? 그렇게 주가 조작했다니까? 실화야? 뉴스 찾아봐. 내가 볼 때 자원외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깡통 갖고 그 전문가들이 말리는데 기어이 투자하게 했어. 그 기어이 투자하게 하면서 결국 나라 돈으로 투자했는데 그 나라 돈 투자해서 회수가 안 돼. 누군가는 그 돈을 먹고 튀었겠지. 그 먹고 튄 돈 어디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다가 등록금 갖다 주고 대학에서 제대로 배워? 대학에서 제대로 배우냐고. 제대로 못 배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명문대학 졸업하고 미국 가서 저 서울대 졸업했어요. 그러면 뭐 직장 취업 되나요? 저 연대 졸업했어요. 그리고 졸업장 내밀면 미국에서 유럽에서 취업 되나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이란 스카이를 나와도 외국에 취업이 안 된다고 그 졸업장 갖고는. 오늘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게 미국 가서 한국인 2, 3세 애들한테 한글 가르친대.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이야. 거기 가서 다시 공부해야 돼. 다시 미국 학위를 따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런 학위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 공식적 금액이. 미국보다 공식적 금액은 두 번째로 비싸. 미국보다 싸기 때문에.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더 비싼 거야. 그렇게 등록금을 내고 졸업한 대학에 졸업장을 쓸 수 없다고 외국에 나가서. 그럼 우리가 뭐하러 그런 대학 문화를 만들고 그 대학을 졸업해야지 성공한다라는 허구야. 환상. 가랑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것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었던 것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막상 떠오르지 않는데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학부모들이 애들을 대학만 졸업시키면 성공한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드립다 애들한테 공부 잘하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된 이미지라고. 예.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예. 아니 신기루란 단어가 아니라 어떤 예화가 생각이 안 난다고. 예화가. 가령 우리 모두가 미국이 달 날아갔다. 미국이 달에 갔다 왔다. 우리 다 믿었잖아. 온 국민이 다 믿었잖아. 그런데 그 달에 가서 사진 찍고 왔다는 사람이 죽을 때 그거 거짓말이라고 밝히고 죽었어요. 우리가 온 세계에서 철떡같이 믿었던 그 달나라가 사실은 거짓말이었다고. 우리는 그런 것처럼 새마을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진실로 믿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거짓말인 게 있어. 지금 우리 온 국민이 대학을 졸업하면 성공한다. 그거 거짓말이라고. 대학을 졸업해도 성공하지 않아. 대학을 졸업해도 소위 부모가 재벌이거나
부모가 유력한 정치인이거나 그러지 않다면 취직이 안 돼. 그러니 취직이란 이름으로 애들한테 무조건 떡집 아저씨가 자식한테 공부해. 떡가루 찌면서 공부해. 그러지 말라고. 그럼 도리어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떡집의 원리를 가르치고 좋은 떡을 만드는 장인 정신으로 정말 성공한 떡집 사장이 돼서 그 떡집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야. 내가 떡집 사장이면 내가 하는 일은 너무나 하찮은 일이니까 너는 아버지보다 좋은 일 해라, 판검사 되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자는 거야. 대한민국 최고의 떡집을 만들고 그 떡집 브랜드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나는 떡집까지는 아니고 떡볶이집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떡볶이집을 만들고 그 떡볶이집을 자식에게 물려주자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쓸데없는 일처럼 미용 일도 쓸데없는 일이고 떡집 일도 쓸데없는 일이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일도 쓸데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다 필요한 일이야. 그 필요한 일을 애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드립다. 내 자식은 판검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 사회가 잘못된 건 거기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들을요, 무조건 그냥 떡집 가르치고, 무조건 뭐 미용 가르치고, 안 돼. 아이들에게 우리가 뭐 사교육비 쓰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거는 사교육비 쓰는 집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사교육비를 쓰고 있는 집들, 우리 자식한테 사교육비를 100만 원에서 쓰는데 이 애가 반에서 뭐 30명 중에 10등 정도 한다. 중학교에서. 그럼 대학 못 가. 그 10등 하다가 정말로 고등학교 가서 성적 오르는 경우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야. 뭐 고등학교에서 애가 한 뭐 10등 정도 한다. 뭐 15등, 10등 한다. 대학 못 가. 솔직히 좋은 대학 못 가. 그 애들한테 사교육비 200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대학 보낼 수 있냐? 못 가. 차라리 그 돈 100만 원을 모으세요. 3년을 모으는 거야. 그러면 얼마야? 1200씩 3600이야. 대학교 등록금, 문과면 5천, 이과면 1억이야. 대학교 보내는 비용. 합치면 8600이야. 8600이면 차라리 그 돈으로 아이에게 배낭여행을 시켜주는 거야. 그 돈 한꺼번에 주면 안 되잖아? 돈 500만 원 정도 주고 너 배낭여행하고 와라. 유럽에 가서 한 달 동안 먹고 살다 와라. 아니면 남아메리카 위험하지만 네가 남미를 여행을 하든 유럽을 여행을 가든 애들한테 500만 원씩 주고 대륙을 여행하게 하는 거야. 유럽 대륙, 중국, 그 다음에 남미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배낭여행을 시키면 차라리 애들이요, 그거 사교육 드립다 받아가지고 학원에다 돈 쏟아붓고 대학 가갖고 드립다 돈 쏟아 부은 것보다 훨씬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거예요. 예. 그러다가 거기서 밖에서 자기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발견하면 거기서 살아도 좋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떡볶이집, 어머니의 떡볶이집을 물려받는 거야. 그러면서 떡볶이집을 운영하면서 자기가 해외여행 갔던 사진 블로그에 쫙 올리고 오늘은 퓨전 떡볶이 뭘 개발했다. 블로그 운영하는 거야. 그리고 이벤트도 하고. 인생의 경험을 세계를 돌아보고 온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가장 안정을 느껴요. 안 돌아보고 계속 집안에 가둬뒀기 때문에 나가려는 거야. 차라리 젊은 시절에, 차라리 20대 때 마음껏 세상을 경험하고 와라. 그래서 그 사교육비 모으고 대학 등록금 모아서 차라리 그 돈 중에 1,500을 애들한테 투자해서 세상을 경험하고 오라고 보내. 그게 애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름도 못 대는 이 대학 졸업장 따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 그래서 너도 나도 해외로 나가겠다? 외국에 나가서 살 수가 없어. 왜? 뭐 이런 얘기를 했네. 그 누가 의견을 텔레그램으로 보냈어요. 유럽에 가서 일본에 가서 라면장인, 오뎅장인 이런 거 배워오는 것도 좋다. 유럽에 가서 가죽공예 배우고 일본에 가서 라면 장인한테 배우고 그런 거 배워갖고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시작하는 것도 괜찮죠.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지금 디립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애들 머리 빠지게 공부시켜가지고 대학교 보내고 대학교 졸업하면 막 취업 때문에 취업학원 보내고 편입학원 보내고 우리의 노후를 그렇게 망치지 말단 말이야. 차라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책을 읽고 그리고 도리어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가령 내 친구가, 나는 떡집을 하는데 내 친구는 미용실을 해. 그럼 방학 때 너 미용실 가서 보조로 한번 일해봐라. 그래서 미용실에 가서 바닥 쓸고 미용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하고, 그리고 뭐 저기 철물점에 가서 점원 한번 해봐라. 방학 때. 얼마나 경험이 되겠어. 차라리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우자고. 방학 때 아르바이트 시키고, 그래서 직업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도 애들에게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는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을 심어주면 안 돼. 우리가 노동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우리가 고기 잡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인류가 수만 년 동안 해온 일이야. 그 일을 부끄럽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 일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뭘 하게 해야 돼. 자기 인생을 선택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 안 되는 애들한테 기어이 학원 보내가지고 학원만 부자 만들지 말고 차라리 이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데리고 일 다니는 게 낫다니까. 방학 때 내가 하는 일을 가르쳐. 방학 때 내가 하는 일 가르치고 데리고 일 다니고, 그리고 아이에게 다른 직업도 경험하게 해주고, 대신 책을 읽게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우리들부터 바뀌어야 돼. 부모들부터가 우리는 지금 실패한 인생이다.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건 내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야. 씨발놈들이 내가 나한테 줄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어제 수탈과 수출을 이야기한 그 미친놈, 수탈과 수출을 얘기한 미친놈이 있어. 일본으로 우리가 쌀을 수출한 거지 그게 왜 수탈이냐고. 이 천하의 쳐죽일 놈들을 봤나?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수출이지 그게 왜 수탈이냐고.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미쳐서, 그러니까 뭐 노망난 노인의 그 얘기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하면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7천만 원어치 노동을 했는데 7천만 원짜리 노동을 했는데 2,200만 원 주면서 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이건 지금 지가 5,800을 꼬리 깐 거잖아. 4,800을. 7천만 원 주고 시켜야 되는 일을 2,200만 원 주고 시키면서 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욕하는 거. 이거 수탈이야. 도둑질이야, 도둑질. 도둑질을 하면서 되게 당당한 거야. 지가 도둑질을 하면서 그 자기가 하는 도둑질에 대해서 막 당당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우리의 노동은요, 7천만 원 정도 드는 노동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라. 왜 말 같지도 않아? 4인 가족이 1년 동안 한 사람당 생활비 1,000만 원 들어. 그러면 4천만 원이야. 집을 운영하고 집에 대출금 그거 1,0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월세든 대출이자든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럼 벌써 5천이야. 거기다가 나의 노후를 대비해야 되잖아. 그러면 적어도 부부가 해마다 2천만 원씩은 저축을 해야 돼. 그래서 7천만 원 필요한 거야. 내 말 맞아 틀려? 지금의 물가, 옛날에는요, 내가 그랬잖아. 90년대 이전에는 물가를 반영해서 월급을 줬다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줬단 말이야. 근데 지금 2,200만 원 받고 4인 가족이 살 수 있어? 못 사는 거야. 못 사니까 결혼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자식도 못 낳고 텔레비전에 대한민국이만 보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라고. 원래 7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2,200만 원 받고 있는 거야. 당신이 못나서가 아니라 그 새끼들이 나쁜 새끼들이라니까. 줄 돈이 있나요? 있다니까요. 창고에 쌓아뒀다니까. 창고에 돈 쌓아두고 안 주는 거야. 근데 왜 돈 달라는 얘기를 못하냐고. 왜? 우리는 노조가 없어서.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 가입률이 10%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노조 가입률이 45%만 돼도요,
그 전 국민의, 그러니까 전체 노동자의 45%만 노조에 가입을 해도 쟤네들이 지금 평균 연봉 4, 5천 이상 줘요. 노조에 가입을 안 해서 그래.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싸우고 집단적으로 공동대처를 해야 돼. 노동조합이 뭐야? 단체 행동이야. 내가 이 공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공장 가고 그러면 안 되고, 같은 업종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 같이 연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얼마 이상 올려달라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노조가 없으니까 실생활비의 3분의 1 받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예. 우리 국민들은요, 이런 생각을 못했어. 왜? 언론에서 70년 동안 노조는 빨갱이, 노동조합 가입하면 빨갱이라 했잖아. 70년 동안 우리 그렇게 배웠어. 45년부터 지금까지 노동조합을 만들면 빨갱이다, 노조 활동을 하는 건 빨갱이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 노조 활동을 하면 빨갱이가 되는, 빨갱이라고 생각해서 가입을 안 한 거야. 귀족 노조라고 욕하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부가 존재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맨 처음부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세상에 정부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은 사냥을 했어. 사냥을 하고 채집생활, 따먹고 살았어. 과일 같은 거 따먹고, 그 작은 동물 사냥해서 먹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사냥을 날마다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살아있는 동물들이 도망갈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 구석기 때는 등치 큰 동물들이 둔하고 등치 큰 동물이 많았는데, 점점 이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막 뭐 여우, 늑대 뭐 이런 애들 쉽게 잡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화살을 잘 쏘는 애들만 사냥이 가능하고, 실제로 막 집단적으로 때려 죽여서 잡던 그 사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사냥으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잡아다 놓은 동물이 이 죽이면 상해버리니까 일단 살려둔 동물이, 어머, 얘가 뚱뚱한 게 아니라 새끼를 낳았네? 깨달았어. 아, 동물을 잡아다가 새끼를 낳게 하고 그걸 잡아먹으면 쉽겠다. 그래서 생긴 게 목축이야. 그 다음에 맨날 따먹었어. 근데 막, 저기 가면 어떤 과일이 있어. 그리고 딱 갔는데 앞에 지나간 사람이 따먹고 가버렸어.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있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덜 익은 그 과일이 있어. 그래서 과일이 익기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생각했지. 해마다 여기 이 과일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농업이 나왔어. 그래서 농업과 목축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이 농업과 목축의 어떤 특징이야? 땅을 필요로 해. 일정한 땅을 필요로 해. 그래서 일정한 땅을 필요로 하고 거기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약탈을 당해. 막 몰려가고 훔쳐서 가버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정부는 왜 생겼느냐 하면, 정권이 왜 생겼냐, 약탈자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정부예요. 이 정부가 생긴 이유는 처음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다고. 그래서 정부는 첫 번째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생명과 재산이라는 건 뭐냐? 재산이란 노동의 대가예요. 국민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야. 왜 조선의 삼국시대부터 왜 빈민구제제도가 있겠어? 왜 국가에서 빈민들에게 공짜로 치료해주고 빈민들에게 쌀을 공짜로 먹여주고 왜 그랬겠냐고. 그게 정부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걸 삼국시대부터 알았던 거야, 우리는. 고조선도 그랬어. 고조선, 삼국시대, 그리고 뭐 고려, 조선 전부 다 빈민구제제도를 뒀다니까? 거기다가 조선은 농자 천하지 대본이다. 농민을 최고로 대우했어. 국민을 최고로, 나라의 근본이라 했다니까? 왜 그랬겠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야. 여러분, 그게 왜 정부 일이냐고 따진 애들 있더라고. 왜 정부 부처에 고용노동부가 있을까? 왜 박근혜 정부에 고용노동부라는 부처가 있고 거기에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연봉 수억씩 받고 있겠냐고.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이 버글버글 일을 하고 걔네들이 존날이 많은 국민 세금을 월급 받는 이유가 뭐겠냐고.
고용 노동을 확장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어? 몰랐지? 노동자라 그러면 빨개 같아요. 고용노동부라니까? 정부 부처 이름이 고용노동부야. 노동자를 더 고용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노동자의 일자리를 더 만들려고 보장하는 게 그게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이야. 왜 있겠어? 그게 정부의 일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정부가 존재하는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먹고 살 만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 그걸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거. 그래서 건강보험이 있는 거고, 그래서 무상의료가 있는 거야. 왜 선진국에서 의료를 무상으로 해주겠어? 영국의 왕세자비가 아기를 낳아도 똑같이 영국의 국립병원 가서 이틀 입원하고 나온대잖아. 모든 국민은 똑같이 영국에서 누구든 아이를 낳을 때 공짜로 가서 애를 낳고 나오는 거야. 왕세자비도 똑같이 이틀. 왜 그러겠냐고, 선진국이. 영국의 빨갱이 나라야? 그게 정부의 기본 임무라니까? 병든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일인지 몰랐잖아. 그죠? 왜? 그런 거 요구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면 빨갱이라고. 그랬잖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빨갱이라고. 나더러마 빨갱이라고. 북한 가라고. 어머 씨발. 북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어? 정말 개새끼들이야. 정말 잡놈들이죠.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아마 이제 쟤네들이 그럼 왜 저러냐? 그럼 정부는 몰라요? 알지! 아니까 고용노동부가 있는 거지. 근데 고용노동부를 갖다가 재벌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놈 앉혀놓은 거지. 박근혜가 마음이 없는 거야. 무식하거나 마음이 없거나. 고용노동부가 뭐 하는 데인지 몰라서 그런 놈들을 앉혀놨거나,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재벌을 위해 앉혀놨거나, 둘 중에 하나야.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으라고 있는 부처인데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안 만들고 있잖아. 어떻게든지 눈속임해 갖고 몇십만 개 일자리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90%가 인턴. 그런 짓거리 지금 계속하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쟤네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게 큰 역할을 했어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산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사라졌다. 공산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노조는 다 죽었다. 노조는 다 죽었고 소위 진보 세력도 이미 죽었다. 더 이상 그러니까 노무현이 자살하면서 이 진보 세력은 다 죽었다. 그게 쟤네들 생각이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멋대로 이 국민들을 착취해도 저항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산혁명을 해야 되나요? 공산혁명은 나는 이미 한번 실패했다라고 봐. 공산혁명이 성공하려면 온 국민이 공산주의자가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온 국민이 공산주의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 공산혁명은 물 건너간 얘기야. 그러나 온 국민이 모든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모든 농민이 조합을 만들고 모든 소비자가 소비자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 대처를 하면, 그리고 중소기업의 물건을 우리들이 서로 만들어서 팔고, 지금 중소기업이요, 기술 갖고 물건 만들어서 대기업 딱지로 팔잖아. 왜? 대기업이 아니면 못 팔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소비자들이 뭉치고 농민들이 뭉치고 노동자가 뭉치고 어민이 뭉치고 정말로 국민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된 경제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경제제도를 만들겠다. 옛날에는 폭력혁명을 통해서 공산당 일당 독재를 만들겠다 그랬어. 옛날 사람들이. 실패했죠. 왜? 공산당이 지네끼리만 먹고 살았어. 지네끼리만 먹고 사는 바람에 그 일당 독재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그 공산주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러면 좋은 경제체제, 이렇게 1% 부자만 배가 터져 죽을 지경으로 부자가 되고 99%가 가난한 경제체제가 아니라 국민 다수가, 적어도 국민 7, 80%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적어도 80%는 스스로의 돈으로 먹고 살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고 한 20% 정도만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그런 조건을 만들려고 우리 국민들이 좋은 운동을 하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말이에요. 1907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먹으려고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어놓고 모든 외교권을 박탈하고 이제 절차를 밟고 있었어. 조선 정부를 접수하려고. 그래, 대한제국 접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식인들이 선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들이 큰일 났다. 일본이 지금 우리 조선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그 설비들에 대해서 돈을 내라 그런다. 그 돈을 못 내면 정권을 내놓으라 그런다. 큰일 났다. 정권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일어나요. 그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벌어진 거냐? 전국에서 석 달 동안 국채 3분의 1을 갚았어. 근데 그때 국채보상운동에 나온 사람들이 양반들이고 뭐 무슨 지식인들 뭐 지주들이 아니야. 그 막노동꾼들이 담뱃값을 아껴서 내고 기녀들은 놀이개와 비녀를 풀어서 내놓고 온 국민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그 나라 빚의 3분의 1을 갚아버린 거야. 이걸 보고 일본 놈들이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다가 이것들이 1년이면 다 갚겠다. 그래가지고 뭘 했는 줄 알아? 국채보상운동 단체가 횡령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해요. 허위 소문을 내는 거야. 그래서 그 국채보상운동을 망가뜨려요. 그때 인터넷이 있었겠어? 아니, 그때 국민들이 인터넷이 있었겠어? 텔레비전이 있었겠어? 온 국민이 라디오를 들었겠어? 1907년이면요, 입소문이에요. 보부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입소문 내는 거, 장터에 돌아다니는 상인들한테 들려오는 소문 듣고 국민들이 돈 모아가지고 국채를 3분의 1을 갚은 나라야,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 1960년 1919년에 그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끝나면서 그 승전국들이 패전국의 식민지를 다 뺏어가기 위해서 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내놨단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를 기치로 한 3.1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게 얼마나 간 줄 알아? 1년 갔어. 누가? 학생들이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1년 동안 비폭력 운동으로 온 나라에서 3.1운동을 했어요. 3.1운동이 하루짜리 운동이 아니야. 심지어 이게 중국으로 건너가고 일본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전 세계에서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다니까?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로 나온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야.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계 연합군이 인정해서 2차 대전 때 우리가 연합군에 소속된 대한민국 독립군이 연합군의 한 부분이었어. 우린 연합군에 소속된 국가의 독립군이었다니까. 군대였다니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랬지. 그 다음 이승만이가 난동을 피워가지고 독재 정치를 13년을 했어. 그 13년 독재 정치 끝낸 게 4.19 항쟁이야. 4.19 항쟁으로 죽은 사람이 몇백 명이에요.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몇백 명이 4.19 혁명으로 죽었어요. 총 맞아가지고. 경찰의 발포 명령으로 그때 이승만의 경찰이 국민 몇백 명을 죽이고 수천 명을 팔다리를 막 잘랐어, 총으로. 그 희생자들이 지금도 4.19에 모여. 그게 4.19 혁명이야. 그 4.19 혁명 때 인터넷이 있었겠어? 뭐 언론이 우리 편이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을 일으켜서 이승만을 쫓아냈어. 이승만이 누구야? 미국이 뒤를 봐주던 독재자였어. 미국이 지네 편이라고 이승만 뒤를 봐주고 있었어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이 뒤를 봐주고 있는
친미 정권을 국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무너뜨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 전 세계에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전 세계 어떤 나라도요. 그 미국의 뒤를 봐주는 독재자를 국민의 힘으로 물러나게 한 나라가 없었다고. 우리가 처음이었어. 우리가 처음이었어. 그래서 그걸 보고 남미에서 민족해방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의 3.1운동을 보고 중국의 5.4운동이 벌어지고 4.19 혁명을 보고 남미의 민족해방운동이 벌어지고 그랬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87년 60항쟁. 전두환도 미국의 인정을 받고 대통령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미국의 뒤를 봐주는 군부 독재 권력에 국민들이 호언철폐,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면서 국민들이 한 달 동안 데모해가지고 전두환이 물러난 거 아니야. 전두환이 포기한 거 아니야. 직선제 하겠다고. 그거 우리 국민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이 불 붙듯이 퍼져나간 거야. 태국 민주화 운동, 미얀마 민주화, 버마 민주화 운동 다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김대중을 전 세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했느냐? 그 민주화 운동을 이끈 지도자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왜 노무현을 그 영국 여왕이 국빈대우를 했느냐? 그런 민주정부를 이어간 민주정부이기 때문에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거기다가 그 98년도에 우리 IMF 터졌을 때 IMF를 2년 만에 극복했어. IMF를 2년 만에 극복했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게 빨리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었다는 거야. IMF 총재가 자서전에다가 김대중의 정치적 리더십과 대한민국 국민의 충격적인 급모으기로 IMF가 2년 만에 철수한 건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국민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온 사람들이야.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고,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위대한, 그러니까 이 1900년대는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보면 돼. 세계사에서 대한민국이 1900년대 보여준 거는 정말 위대한 역사였어. 우리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왜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죠? 우린 이제까지 그걸 몰랐어. 이유를 몰랐어. 이제는 온 국민이 실망했구나. 온 국민이 민주화 진보 의식을 버렸구나. 그렇게 계속해서 떠든 놈들이 있었어. 누구야? 이제 국민은 보수화됐다. 온 국민이 보수화됐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다. 계속 떠드는 게 누구야? 언론이야.